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조건과 기한 여기서부터 하실 차례입니다. 자 기본서는요 184페이지입니다. 자 조건과 기한을 가리켜서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행위에 추가해서 부가적으로 붙이는 약관이다. 부가적으로 약관 붙였다라고 해서 이걸 부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효력을 결정한다. 효력이 생길 건지 말 건지, 효력이 없어질 건지 안 없어질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법률행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부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관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고, 조건, 그리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라고 하고, 어떤 사실의 도래가 확실한 경우는 이걸 기한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해야 되겠죠. 법률행위, 뭐 예를 들어 증여를 한다. 자,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증여하겠다. 자, 그러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증여. 단독행위죠?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이에요. 준다고 했을 때, 갑이 상가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을이 받겠다고 해야 됩니다. 승낙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갑이 을에게 상가를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부관을 덧붙이는 겁니다. 단 그냥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 이렇게 법률행위가 성립하면은 을이 시험에서 합격을 할 건지 합격을 못 할 건지에 의해서 이 효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니면 갑이 네가 성년이 되면은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 을은 성년자가 되겠죠. 이런 걸 기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시험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청약을 했던 게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갑이 그런 청약을 하고, 그리고 을이 승낙을 한 것이 1월 달이었죠. 1월 달. 자, 근데 문제는 시험은 언제 쳐요? 시험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자, 10월 달에 시험 치고 나서 이제 합격자가 발표되는 것이 11월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 합격자 발표 확인을 해봤더니 시험 치고 나서 당당하게 이제 불합격을 했다. 불합격. 그럼 여기서 을이 불합격을 하게 되면은 상가를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럼 불합격을 했다는 건 갑과 을 사이에 이 증여 계약이 성립한 거다, 성립 안 한 거다? 증여 계약 성립한 거, 안 한 거? 성립한 거죠. 몇 월 달에 성립한 거죠? 1월 달에 성립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했으니까. 11월 달 돼서 불합격을 확인했기 때문에 성립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불합격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립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관이라고 하는 건 성립을 결정한다, 효력을 결정한다. 효력을 결정한다.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부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을이 확인했더니 합격을 했다.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 합격을 하면 성립했던 증여계약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효가 될 건지 무효가 될 건지 이거를 결정한다고요. 네, 부관이라고 하는 건 효력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두 가지 부관 중에서 먼저 책 순서대로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시작되고 있는 건 186페이지입니다. 1번의 의부터 확인합니다. 법률행위 부관이란. 자, 첫째 줄에 나오듯이 부관이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일정한 사실 성취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으로 덧붙인 것으로서 부관이라고 한다. 자, 이런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다라고 돼 있고 첫째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 허가를 얻었을 때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그러면 허가가 받을지 허가를 못 받게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둘째입니다. 갑이 사망할 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다. 그러면 갑의 사망이라는 건 확실한 겁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그 자체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네모 2번으로 내려가면 조건과 기한의 구별. 자, 첫째 줄 조건이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것인데 반해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 성취 여부로 좌우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나오듯이 조건도 그렇고 기한도 그렇고 성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 효력을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4번도 확인하세요. 조건은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로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밑에 네모 3번으로 내려가세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단독행위는 조건하고 안 친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라는 건 일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조건까지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그 지위가 대단히 열악해져 버립니다. 조건 못 붙여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양괄호 2번과 3번이 그 예외입니다. 양괄호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건을 붙여도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면 그런 경우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에 나오는 채무 면제나 유증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조건 붙여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파란색 2번도 확인하세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데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조건의 종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안으로 좀 더 들어갔을 때 이 조건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조건에는 먼저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라는 건 어떤 조건의 성취가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취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앞서 봤었던 사례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다. 요게 조건의 성취가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 성취가 있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면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반대로 소멸하면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효력 발생. 반대로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럼 왼편에서 봤었던 합격하면 증여를 하겠다. 요거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정지? 해제? 뭐예요? 정지죠. 정지 조건이죠. 일단 1월 달에 계약이 성립했고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정지해 있다가 이렇게 합격이 결정됐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효력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147조를 확인하면 1항에서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 생긴다. 자, 반면에 2항에 나오는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건데 효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언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성취한 때로부터다라고 돼 있죠. 성취한 때로부터.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혹은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력에 있어서 소급효가 지금 있다는 거다, 없다는 거다?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만약 소급한다면 합격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됐던 1월 달로 돌아가서 효력이 생겨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취한 때부터 11월 달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급효는 없다고 해야죠. 자, 밑에 1번에서요. 조건 성취 시 효력 생기면 정지 조건. 반대로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례들을 좀 보죠. 사례 1번. 상가 분양을 완료하면 상가 200이로 한 채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양의 완료가 조건 성취죠. 조건이 성취됐을 때 상가 한 채를 증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효력의 발생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무슨 조건? 정지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 두 번째 봅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허가가 불허되면,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했죠.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지 못한 이 불허, 이게 조건 성취죠. 불허가 됐을 때 무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죠. 이런 게 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파란색 2번입니다. 정지 조건에 해당되는 판례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 유보 매매가 나오고 있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요. 을이 물건을 매수했어요. 매수. 을이 가방을 산 거예요. 가방을. 백을 샀어요. 백. 그죠? 비싼 거. 5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럼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을이 일시불로 결제할 수도 있겠지만 할부로 살 수 있잖아요. 할부로 매매를 하였다. 그러면 일단 결제하고 을이 가방을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겠지만 6개월 할부를 했다면 6개월 할부로 샀다면 6개월 동안에 을은 대금을 완납해야죠. 대금을 완납해야죠. 을이 대금을 완납했다라고 하는 대금 완납했다라고 하는 조건의 성취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돼서 이 매수인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 완납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했어요? 효력이 소멸했어요? 효력이 발생한 거죠. 따라서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아직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면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 측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금 완납 전까지 유보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간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인도할 때 일단 계약이 성립은 됐지만 할부 대금이 모두 완납되는 것을 정지 조건부로 해서 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 할부 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이 매도인 측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봅니다. 할부금이 모두 지급됐을 때 이걸 조건 성취라고 봐야 되겠죠. 조건이 성취됐을 때 별도 의사 표시 없이도 소유권은 매수인한테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파랑 색깔 3번 확인합니다. 해제 조건에 해당되는 판례들 보시면은 약혼 예물 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혼 예물을 수수한다. 약혼식을 하니까 며느리 될 분에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죠? 며느리 될 분이죠. 될 분. 아직 안 됐어요. 이 며느리 될 분에 대해서 예물을 준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 될 분이 예물을 증여한다. 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다이아 반지를 주는 거죠. 다이아 반지를 줬어요. 그럼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다. 만약 혼인불성립이 이루어진다면 내 아들하고 결혼을 안 하게 되면, 혼인이 불성립하게 되면은 받았던 반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반환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불성립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가 있으면 받았던 반지를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효력이 발생해야 효력이 소멸해요. 효력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해제 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모 2번으로 갑니다. 가장 조건이라고 돼 있죠. 자, 151조에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걸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했는데 지금 151조에서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조건. 이때는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싹 다 무효예요. 법률행위 싹 다 전부 다 무효입니다. 조건만 분리 무효가 아닙니다. 자, 밑에 2항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일 때 이런 걸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그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일 때는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웠죠, 열심히. 기, 해, 무로 외웠죠. 기성이 해제면 무효로 한다. 자,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불능조건이라고 하죠. 불가능이다. 자, 이때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반대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불, 정, 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요. 파랑 색깔 2번 보세요. 불법 조건 돼 있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괄호 지금 2번에 둘째 줄에 나오고 있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라고 돼 있죠. 첩관계 종료가 되면 받았던 걸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계약이죠. 그렇다는 건 이 부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3번에 불능 조건이 나오고 뒤에 4번에 기성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지 조건은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였는데, 자, 같은 맥락에서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하면 상가를 증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성취가 된 상태. 저는 이미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이미 성취가 이루어진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성 조건은 플러스라는 거죠. 자, 반면에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증여를 할게. 내가 10억을 줄게. 말 안 되죠.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섞어서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먼저 정지 조건이 있고, 그리고 해제 조건이 있고, 그리고 기성 조건이 있고, 불능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성 조건은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고요. 정지 조건도 플러스죠. 따라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는 플러스끼리 만나게 되기 때문에 유효죠,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유효. 자, 그리고 불능 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성취 불가능. 그리고 해제 조건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끼리 만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라고요. 그래서 유효. 자, 반대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러면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런 경우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 그리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도 무효다. 기해무 그리고 불정무. 이 두 가지 무효를 기억하고, 만약에 반대로 시험에서 물어봤다면은 그 반대로 뒤집어지니까 유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 있고요.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으로 먼저 구분이 되고, 여기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은 무효. 그리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또 무효. 이 두 가지 무효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효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03번에 보시면은 조건 성취 전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8조를 확인하면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해서 생길 상대방의 이익, 그 기대권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취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정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정의 권리. 아직 성취가 돼서 권리가 생길지, 불성취가 돼서 권리가 생기지 않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정의 권리는 권리예요, 아니에요?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권리죠? 권리라고 써놨잖아요. 현재 권리입니다. 미정의 권리는. 당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권리다. 효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권리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정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상대방이 침해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정의 권리도 다른 여타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양도할 수 있고 처분, 그리고 상속도 가능하고 그리고 담보로 제공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149조에서 나오고 있죠.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라고 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과 그리고 오른쪽 3번에 나오는 내용은 조문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가서 그러면 성취 후 효력도 확인해보자. 192페이지요. 자, 192페이지로 오시면 05번에 조건 성취 후 효력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147조를 보게 되면 1항과 2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든지 소멸하든지 하는 거다? 성취한 때부터죠, 지금. 따라서 성취한 때부터이므로 이 효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급효가 없다. 근데 3항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 의사에 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특약을 해서 비록 원칙적으로는 이 조건이 소급효가 없는 거지만 소급효가 있는 걸로 합시다. 우리 소급시키도록 합시다. 소급시키자 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약을 통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밑에 쪽에 네모 2번을 확인하세요. 조건 성취로 인한 효과라고 돼 있죠. 자, 1번부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지금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조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틀어서 보면 양괄호 2번에 나왔을 때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면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까 효력이 발생했어, 발생 안 했어? 발생 안 한 거잖아요. 효력이 정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지 조건이에요. 자, 반대로 오른쪽 페이지 2번이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특약이 없는 한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잃는데 그러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생겼다가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정지 조건하고 정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의 효력 발생 시기요. 지금 파란색 1번과 2번에 나와 있듯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둘 다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든지 소멸합니다. 근데 3번에 소급효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여 할 의사를 표시해서 소급효 특약을 붙였을 때는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성립한 때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한다는 거죠. 소급효가 있다는 건 법률행위 성립한 당시부터,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있게끔 혹은 효력이 소멸하게끔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세요. 예컨대 고시원 주인 갑이 총각 을에게 합격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시원 비용을 면제시켜준다고 한 거죠. 그럼 합격했을 때 합격한 때부터 면제다, 소급해서 면제다? 소급해서 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원 비용을 냈던 거를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약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서 기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한은 조건과 완전히 다른 게 개념에 나와 있듯이 도래 여부가 확실한 겁니다. 도래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2번에 보시면 임대인 갑이 사망할 때까지를 임대차 계약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갑이 사망할 때까지로 정했어요. 사망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럼 사망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언젠가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고, 따라서 이거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밑에 3번에 보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건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죠. 매도할 수도 있고 매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종류. 시기도 있고 종기도 있습니다. 일단 시기라고 하는 것은 기한의 도래로 인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효력 발생하는 것. 자, 그리고 반대로 종기라고 하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게 됨으로써 효력이 소멸하는 게 종기예요. 그래서 시기, 종기가 있는데 시기가 됐든 종기가 됐든 둘 다 기한입니다. 둘 다 기한인데,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로 합시다. 이렇게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1월 1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딱 도래가 됐을 때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거죠. 계약이 시작된다라는 거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발생입니다. 시작점이죠. 자, 반대로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도래가 됐을 때는 그때까지 임대차고, 요때가 딱 되면 이제 임대차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종기는 효력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반대죠. 자, 오른쪽 갑니다. 파란색 2번. 확정 기한도 있고 불확정 기한도 있어요. 기한의 내용인 사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 기한을 내년 시험일까지로 정했어요. 그런 내년 시험일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도래할지가 확실하죠? 그리고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내년 시험일까지. 알 수 있죠? 내년 시험이면 언제겠어요? 10월 말이잖아요. 네? 우리 시험이요. 10월 말이죠. 10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우리 시험이. 토요일. 그럼 이거는 언제 도래할지 확실하게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확정기한이라고요. 확정기한. 근데 갑이 사망할 때까지로 정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갑이 사망한다는 건 확실하지만 언제 사망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
셋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효력으로 내려가죠. 밑에 02번이요.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자, 기한부 법률행위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든지 없어지든지 하는 거죠. 밑에 네모 2번에 나와 있죠. 기한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시기. 자, 반대로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종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든 효력이 소멸하든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도래한 때로부터라는 거죠. 도래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역시 소급효가 있다는 거다, 소급효가 없다는 거다. 소급효가 없다는 거예요. 도래한 때로부터라는 건. 그리고 기한에서는 당사자가 특약을 해도 소급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하다. 안 됩니다. 이게 조건하고 다릅니다. 아까 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성취한 때로부터라고 해서 소급효가 없었지만 당사자가 우리 야 소급시키자. 소급시켜. 이러면 소급효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외적으로. 근데 기한 같은 경우는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소급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소급시킬 수 없다. 그죠?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1월 1일 새해가 밝았던 거죠. 그래서 1월 1일을 맞이해서 새해 소원을 물어봐, 새해 소원을. 너 새해 소원이 뭐니, 소원?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오빠, 나 차를 바꾸고 싶어, 차를. 새 차가 갖고 싶어. 이렇게 했던 거죠. 새 차 갖고 싶다고. 그래서 갑이 그랬던 거예요. 야, 지금은 힘들고, 올해 말이 되면, 12월 31일 되면, 그때쯤에는 이제 우리가 결혼했을 테니까, 그때 내가 차 바꿔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도래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을은 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급표를 집어넣는다면 12월 31일자로 해서 기한이 도래가 됐는데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소급시키겠다? 이거를 다시 되돌리게 되면 도래했던 것을 다시 효력을 없애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은 소급효랑 절대 친해질 수가 없고 소급효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나오고 있죠. 3번에 기한의 효력에는 절대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03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나오고 있죠. 자, 기한에서는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칠판을 닦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한의 이익. 일단 칠판을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입니다. 일단 기한 이익의 뜻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누리게 되는 이익을 가리켜서 기한의 이익이다 라고 합니다. 도래하지 않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도래하지 않음. 자,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돈을 빌려줬다.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이 채권자겠죠. 채권자. 자, 채권자 을은 갑에게 1억을 대여해줬습니다. 1억. 자, 그러면 1억을 빌려주면서 뭐 이자를 정하겠죠. 이자는 뭐 연 2%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하고 변제 일자 정해야 되겠죠. 다가오는 12월 31일자. 이때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돈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자, 그럼 지금은 이제 3월 달이지 않습니까? 3월 달이고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도래가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갑은 돈을 갚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그 날짜가 도래하기 전까지 요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채권자가 누리는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있죠?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이자 받잖아요.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채무자는 이익이 있습니까? 빌린 돈으로 투자도 하고 융통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12월 31일 전까지는 갑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죠. 이것 자체가 채무자가 누리게 되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고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기한의 이익. 자, 이 기한의 이익을 자, 오른쪽 네모 2번에 보시면은 포기할 수 있고요. 기한의 이익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포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에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요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왼쪽 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보세요.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돼 있죠. 양괄호 1번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양괄호 3번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다 가지는 경우. 먼저 이자부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기한의 이익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데 1억을 빌려주는데 얘가 만약에 내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동생한테 1억을 빌려준다고요. 야, 동생아, 너 12월 31일까지 돈 갚아야 된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자 받아요, 무이자로 빌려줘요? 무이자로 빌려주죠, 그죠? 무이자로. 이자 안 받잖아요. 무이자 소비대차. 그럼 이 경우는 무이자 소비대차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 채무자 쪽에서는 이익이 있지만 채권자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이자 소비대차. 자, 아니면 이런 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을이 갑한테 맡겼어요. 맡기는 계약을 임치라고 하죠. 임치. 야, 내가 2주 동안 출장 갔다 와야 되니까 2주 동안 내 새끼를 좀 돌봐주라. 내 뽀삐를. 내 개를 갖다가 좀 맡기는 거죠. 뽀삐를. 그럼 뽀삐를 갑한테 맡기게 되면 2주가 지나고 나서 을은 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자, 채권자입니다. 이 채권자가 임치인이죠. 임치인. 자, 그리고 갑은 나중에 2주 뒤에 개를 돌려줘야 될 자죠. 채무자. 채무자이고 그리고 수취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임치 계약이 무상임치였다면
공짜로 개를 갖다 맡기는 거라면 이 경우는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이 있죠. 근데 채무자는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자한테만 기한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괄호 1번에서 나오는 게 보름간 해외여행을 위해서 강아지를 무상 임치했다. 그러면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은 무이자로 고모한테서 5천만 원을 빌려 오셨네요. 이러면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지죠. 그리고 역시 밑에 3번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하고 채무자 쌍방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익이 있는지가 좀 알쏭달쏭한 경우라면 이때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이 있는 걸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고요. 그게 지금 3번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모 2번.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건 12월 31일 되기 전에 뭐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중도 상환해버리는 거죠. 조기 상환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갑이 누리고 있었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기한의 이익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1번에 나오고 있듯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렇게 조기 상환을 해버리게 되면 을이 누리고 있었던 이익,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을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기 상환을 할 때 우리가 뭐를 갖다 내야 되죠? 수수료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조기 상환 수수료를 갖다 내야 되는 것은 채권자 측의 기한의 이익 때문입니다. 네, 요게 기한이익 포기.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 3번에 보시면은 기한이익이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이익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건요. 첫 번째, 기한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죠. 기한이익을 잃어버렸으니까 기한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돼서 만약 채무자 쪽이라면 즉시 원금을 상환할 채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1억을 빌려줬고 그리고 원금을 상환해야 될 날짜를 12월 31일자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 채무자 쪽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죠. 그때까지 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익이 뭐가 돼버렸다고요? 상실됐다고. 이익이 상실됐다고. 그럼 이익이 상실됐다는 건 12월 31일자로 돈 갚으면 된다. 지금 당장 돈 갚아야 된다. 지금 당장 갚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상실된 겁니다. 그럼 언제, 어떠한 사유로 그 기한의 이익은 상실돼 버리느냐. 그게 지금 일단 우리 책에 3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들 나와 있죠.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했을 때. 둘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셋째,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돼 있죠. 이건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어떠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채무자 쪽에서 즉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겠죠. 추가하세요. 넷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무자가 뭐 했을 때요? 파산했을 때. 그때도 기한이익은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자, 이익의 상실과 관련된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특약을. 특약을 정하는 거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그대로 읊어보면, 자, 밑에 네모 2번, 파랑 색깔 2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당사자는 거래를 하면서 특약을 통해서 기한이익 상실을 미리 대비해서 특약 사유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근데 2년간 할부 거래를 하면서 은행 측이 약정서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이자를 2번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으신 거예요. 자동차가 뭐가 되거나 파손되거나, 자동차가 파손돼 버리거나, 몇 번 연체하면? 2기 연체하시면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고 특약사항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혹은 2번을 안 냈습니다. 이자를. 그렇게 되면 갑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은행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갚으라고 청구하겠죠. 예? 은행에서 뭐 한다고요? 즉시 변제. 지금 당장 돈 갚아.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기한 이익이 뭐가 됐기 때문에? 상실됐기 때문이죠. 자, 근데 특약을 할 때 특약을 할 때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특약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 청구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사유 발생을 통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할 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채권자 쪽에서 채권자 은행이 청구가 있을 때 기한 이익은 상실합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위에 파랑 색깔로 쓴 것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상실돼 버리니까 이것을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그래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반면에 빨강 색깔로 쓴 것은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쪽에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을 뭐라고 하냐면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요. 이렇게 특약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적 중에서 어떤 게 더 채권자한테 편하겠어요? 어떤 게 더 편하죠? 정지조건부가 더 편하죠. 청구해야 되니까 청구 안 해도 되니까. 청구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양괄호 1번 보세요. 198페이지 양괄호 1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 채무자가 2기의 이자를 연체했을 때 당사자가 정한 특약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 통지 등을 요함이 없이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이익은 상실된다. 즉시 돈을 갚아야 된다. 이게 정지조건부. 자, 그리고 양과로 2번에 보시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나오죠. 자, 특약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즉시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통지를 기다려서 채권자가 청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상실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요. 양과로 3번 불분명하다면 이 특약이 정지조건부인 건지 아니면 형성권적인 건지가 알쏭달쏭 불분명하다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추정한다. 자, 여기까지 조건과 기한을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물권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